여러분, 제가 5년 전에 텍사스로 이사했을 때는 진짜 꿈꾸던 삶을 살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과연 좋은 선택이었는지 매일 의문이 들어요. 저처럼 집 한 채에 기대를 걸었다가 이게 무슨 짓이야 싶었던 분들 혹시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입니다. 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고 5년 전에는 실리콘밸리에서 꽤 괜찮은 연봉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매달 치솟는 렌트비와 생활비에 질려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던 탈실리콘밸리를 저도 따라갔습니다. 그때 제가 선택한 곳은 바로 텍사스였어요. 왜 텍사스를 선택했냐고요? 텍사스는 천국 같은 곳처럼 보였으니까요. 집값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주 소득세도 없고 날씨도 따뜻하니까 돈도 아끼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게다가 70만 불 정도면 방 4개의 넓은 마당까지 있는 멋진 단독주택을 살 수 있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텍사스 남부의 작은 도시로 이사한 겁니다. 이사 첫날 새 집 앞에 섰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푸른 잔디가 깔린 넓은 마당에 차 2대를 주차하고도 공간이 남는 드라이브웨이. 집 안으로 들어가니 햇살이 쏟아지는 거실과 내가 원하던 드림 키친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내가 텍사스에서 제대로 된 삶을 시작하는구나 싶었죠. 주말이면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고 텍사스의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웃들도 친절했어요. 집 앞을 지나가다 인사를 건네며 쿠키를 가져다주는 모습은 제가 상상하던 이상적인 미국 이웃 그 자체였죠. 그런데 이런 행복도 몇 달 지나지 않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텍사스는 분명 주 소득세가 없어요. 이건 정말 큰 매력이었죠. 실리콘밸리에서 연봉 12만 불을 받을 때는 소득세로 몇만 불을 날리는 기분이었는데 텍사스에선 그 돈을 고스란히 제 통장에 넣을 수 있었어요. 문제는 그 돈이 전부 재산세와 집 유지비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산 집은 70만 불짜리였는데 재산세가 매년 올라 지금은 1만 5천 불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9천 불 정도였는데요. 텍사스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집값도 오르고 세금도 점점 올라갔어요. 게다가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토네이도 시즌이 되면 집 보험료도 급등했어요. 지난 5년간 집 보험료가 200%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은 매년 4천 불을 보험료로 내고 있어요. 거기에다 한여름에는 텍사스의 폭염 때문에 에어컨을 24시간 돌려야 하는데 전기세가 한 달에 500불 넘게 나와요. 그러던 어느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주방 싱크대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길래 확인해 보니 흰개미가 집 안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텍사스의 더운 기후 때문에 흰개미가 흔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직접 겪을 줄은 몰랐죠. 퇴치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받아보니 최소 1,000불에서 많게는 5,000불까지 들 거라고 하더군요. 결국 돈을 들여 수리를 했지만 집을 유지하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일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텅 빈 통장 잔고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내가 꿈꾸던 삶일까? 실리콘밸리에서 도망쳐온 이유는 돈을 아끼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였는데 텍사스에서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 사는 친구가 보낸 메시지를 읽게 됐어요. 야, 우리 아파트 관리비 15만 원 나왔어. 진짜 싸지 않아?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관리비가 15만 원이라고. 재산세는, 보험료는, 그 친구가 말하길 한국에서는 재산세가 연간 몇십만 원 수준이고 대부분의 아파트는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어 흰개미 같은 문제도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집을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돈을 쓸 필요가 없나 보네. 저는 갑자기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인터넷에 한국에서의 생활비를 검색하면서 제 마음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에서의 삶이 완전히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년 오르는 세금과 끝없는 유지비, 그리고 안정되지 못한 생활 속에서 저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뭔가 바꿔야겠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야. 그때는 몰랐지만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중산층. 주변 사람들은 아마 저를 그렇게 부를 거예요. 연봉도 나쁘지 않고 집도 있고 차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저는 매달 통장을 보며 한숨 짓는 사람이에요. 중산층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제 삶은 빠듯하기만 합니다.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며 연봉 12만 불을 받는 저는 스스로도 꽤 괜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텍사스에서조차 삶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은 텍사스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미국 사람들, 심지어 저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도 월세와 집값 때문에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들 중 하나인 샌프란시스코에서 보통 크기의 집을 사려면 13억 원. 뉴욕은 조금 덜해도 집값은 천문학적이에요. 게다가 집을 소유하지 못하고 월세를 내는 경우도 많아요. 샌프란시스코의 원룸 월세는 380만 원, 뉴욕은 240만 원 정도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축을 할 수 있을까요? CNN 기사에서 읽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월세의 수입의 절반 이상을 지출한다고 해요. 여유 자금이 50에서 100만 원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니 정말 무서운 현실이죠. 그리고 이런 경제적 구조는 작은 문제만 생겨도 우리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상태로 만듭니다. 저는 2008년 경제난 때 집값을 못 갚고 주택을 압류당해 거리로 나앉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 이후로 월세는 급격히 상승했고 지금은 노숙자가 거리마다 넘쳐나는 상황이 되었죠. 저 사람들 게으르거나 나태해서 저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텍사스에서조차 숨통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재산세는 매년 올라가고 보험료도 올랐어요. 집 유지비 때문에 매달 지출은 끝도 없이 늘어나고 있었죠. 중산층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제 삶은 겨우 살아남는 것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학 시절 절친이었던 존이 한국에서 보낸 메시지가 제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던 거죠. 야, 여긴 정말 살기 좋아. 집값도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고 월세도 괜찮아. 무엇보다 의료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한국. 솔직히 그전까지는 한 번도 가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나라였어요. 하지만 존의 말을 듣고 나니 갑자기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시작했죠. 한국 아파트 관리비. 월 15만 원?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금액인데 한국 재산세. 연간 몇십만 원. 텍사스에선 매달 그만큼 내는데 특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저를 정말 놀라게 했습니다. 텍사스에서 병원에 한 번 가는데 200불 넘게 썼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병원비가 한 번에 10,000원 정도밖에 안 든다니.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어요. 게다가 존은 말했습니다. 너 같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여기서 진짜 환영받을걸. AI 쪽으로 정부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 저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전공은 데이터 분석과 AI였고 이 분야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유망 산업이었죠. 검색을 더 하다 보니 한국 정부가 AI 기술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점, 한국의 대기업과 스타트업들이 AI 전문가를 찾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필요한 일이네. 제가 한국으로 이사하겠다는 결심을 친구와 가족들에게 처음 말했을 때 대부분의 반응은 충격이었어요. 너 정말 한국에 가려고? 영어도 안 통하는 데잖아. 거기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텍사스에서의 삶은 저를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점점 더 소진시키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이 무거운 삶을 견딜 자신이 없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의 한 AI 스타트업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제출한 이력서가 좋은 반응을 얻었고 그들은 저에게 연봉과 근무 조건이 좋은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건 기회야. 내가 텍사스를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한 후 저는 모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텍사스의 집을 매각하고 필요한 짐을 정리하며 한국에서의 생활을 상상하기 시작했죠. 온라인에서 한국의 아파트 사진을 보며 와, 여긴 정말 다르네. 모든 게 잘 정돈되어 있어. 라고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기본적인 표현부터 익히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인사를 연습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죠. 미국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겁니다. 거기선 텍사스에서처럼 매달 통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제가 하는 일이 더 많은 가치를 가질 거라고 믿어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저는 두 가지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는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설렘, 다른 하나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었죠. 텍사스에서의 무거운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떠났지만
완전히 낯선 환경에서 제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깔끔하다였습니다. 공항은 너무나 정돈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죠. 고속열차 KTX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텍사스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들판 대신 빽빽한 고층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죠. 아, 여긴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이구나. 처음 머물렀던 곳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디지털 도어락이 저를 맞이했는데 텍사스에서는 열쇠로 문을 열었던 저로서는 신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신기했던 것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닥쳐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언어였습니다. 첫날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려고 했을 때 모든 제품이 한글로만 적혀 있었던 게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죠. 이게 우유야? 아니면 요구르트야? 제품을 고르면서도 확신이 없었고 결국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계산대에서도 난관은 계속됐습니다. 점원이 뭔가를 빠르게 말했지만 저는 무슨 뜻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결국 어색한 웃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넘겼죠. 내가 정말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순간만큼은 불안감이 설렘을 압도했습니다. 새로운 직장도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AI 스타트업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시작했는데 업무 자체는 익숙했지만 업무 환경과 소통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선 회의는 대부분 영어로 진행됐지만 회의 중간중간 한국어로 대화가 오가면서 제가 놓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비공식적인 대화에서는 동료들이 한국어로만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저 그들의 표정을 읽으려 애쓸 뿐이었죠.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웠던 건 속도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을 정말 빠르게 처리했고 협업에서도 즉각적인 답변과 행동을 요구했어요. 텍사스에서는 이메일 하나에 답변이 오기까지 며칠씩 기다리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몇 분 안에 답장을 보내야 기본 매너처럼 보였죠. 적응하려면 더 빨리 움직여야겠어. 저는 이런 환경에 익숙해지기 위해 점점 더 노력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러 간 날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식당은 텍사스에서의 느긋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자리에 앉아 벨을 누르자마자 직원이 달려왔고 주문한 음식도 몇 분 만에 나왔습니다. 음식을 이렇게 빨리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마치 패스트푸드 같잖아. 이 점은 정말 신기했지만 동시에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나니 동료들은 대화도 거의 없이 빠르게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젓가락은 쉴 틈 없이 움직였고 저는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니 점점 속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이러다 체하겠는데. 저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데 익숙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속도에 맞추려다 보니 제 페이스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결국 밥 한 공기를 거의 억지로 밀어 넣은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려면 이 빨리빨리 문화부터 적응해야겠구나.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벨을 누르면 음식이 바로 나오는 시스템은 정말 편리했고 지하철이나 버스도 시간에 딱 맞춰 도착해 이동 시간을 훨씬 줄여줬습니다. 텍사스에서는 모든 게 느리고 여유로웠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어. 저는 한국의 빠른 문화가 주는 장점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몇 달은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을 받아들이고 작은 성취들을 쌓아가며 제 삶은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한국에서 나는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제 삶이 이렇게 많이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텍사스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한국이었지만 정작 한국에서도 적응하기 위해 많은 도전을 겪었죠.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 맡았던 프로젝트는 쉽지 않았습니다. AI 기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저는 미국에서 익힌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야 했죠. 특히 한국 팀원들은 빠른 속도로 결과를 내는데 익숙했기에 처음엔 그 속도를 따라가느라 몸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팀원들의 강점과 한국의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에 적응해 갔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주로 이메일과 문서를 통해 소통했지만 한국에서는 바로바로 회의를 열고 결정을 내리는 문화가 익숙했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프로젝트는 점점 속도를 냈습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빠르게 성공적으로 완료됐고 회사 내부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 상사는 팀원들 앞에서 저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죠. 마이클 덕분에 이번 프로젝트가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모두 함께 박수 보내주세요. 그 순간 텍사스에서 무거운 삶을 버리고 한국으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텍사스에서의 삶은 경제적으로 늘 빠듯했습니다. 매달 재산세, 집 보험료, 유지비에 시달리던 날들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사는 서울 근교의 아파트는 관리비가 한 달에 15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았고 대중교통비도 월 10만 원 이하로 해결됐습니다. 텍사스에서 자동차 보험료와 기름값으로만 월 40만 원 넘게 쓰던 걸 생각하면 정말 큰 차이였죠. 여기선 월급의 절반이 통장에 남아있네. 적금 통장이 늘어가는 걸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경제적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로 유명하지만 재미있게도 저는 한국에서 느림의 미학도 발견했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동료의 추천으로 한 전통 찻집에 갔어요. 서울의 번잡한 거리와 달리 그곳은 고즈넉하고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차를 내리는 직원의 섬세한 손길과 천천히 흐르는 시간을 보며 이런 것도 한국의 일부구나 하고 깨달았죠.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주말마다 산책하거나 조용한 카페에서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빠르고 효율적일 뿐 아니라 멈춰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제공해줬습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이어가던 중 저는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느끼는 몇 가지 한계를 발견했습니다. 많은 기업이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익숙하지 않았죠. 내가 가진 경험과 기술로 이걸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데이터 분석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더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죠. 컨설팅 사업의 첫 시작은 제가 이전에 일했던 회사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AI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했고 저는 데이터를 활용한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다행히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완료됐고 이 사례를 기반으로 다른 기업들에도 제 컨설팅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한 중견 제조업체와의 계약은 저에게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 비용 절감 방안을 제안했고 이를 통해 생산 효율을 20%나 높일 수 있었죠. 이제야 우리가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고객사의 피드백은 제게 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한국 내에서 사업이 안정되자 저는 더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바로 아시아 시장으로의 확장이었죠. 싱가포르와 일본 기업들과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국에서의 성공 사례를 활용해 사업을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도전은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삶이 얼마나 변화할 수 있는지 경험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집을 유지하느라 허덕였지만 한국에서는 경제적 안정과 직업적 성공을 동시에 이룰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덕분에 이 모든 과정이 가능했습니다.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사업 파트너들은 저를 환영했고 그들의 도움과 격려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이제 저는 더 큰 꿈을 꿉니다. 제 컨설팅 회사를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하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협력해 더 나은 AI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안정되고 사업도 궤도에 오른 어느 날, 저는 뜻밖의 만남을 통해 제 삶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수였고 우리는 한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한국 문화와 언어에 아직 서툴렀던 제가 당황할까봐 지수는 차분하고 다정한 태도로 저를 이끌어 주었죠. 마이클 씨, 여기선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녀는 한국어 표현을 가르쳐 주면서도 제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주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따뜻함에 점점 끌리기 시작했죠. 지수와 함께하는 시간은 제가 한국에서 느끼는 행복을 더 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전통시장에 가서 떡볶이를 먹고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그녀의 가족을 만나 한국의 따뜻한 가족 문화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지수와의 관계는 단순히 연애를 넘어 제가 한국에서 더욱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이제는 결혼이라는 큰 결심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텍사스에서의 삶은 늘 빠듯하고 무거웠습니다. 매달 재산세와 유지비에 쫓기던 날들과는 완전히 다른 지금의 삶이 때로는 꿈만 같이 느껴집니다.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매일이 행복합니다. 한국은 제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준 곳이자 제가 진정으로 여유와 행복을 찾게 해준 곳이에요. 한국으로 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고 동시에 더 큰 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이런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변화는 언제나 두렵지만 그 끝에 있는 가능성은 그 두려움을 충분히 보상해 줍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여러분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길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